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열흘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두고선 오늘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정치권이 군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야당은 군사작전 실패라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도 우리 영공이 뚫려다는 데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정치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개선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소위를 열어 본격 논의에 나섭니다. 대기자의 손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수위를 높여가는 대북 강경 대응부터 국정수사 연장과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지각 변동 중인 여당 전대구도까지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인 국회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행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열흘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의 문제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위한 불체포 특권 남용이라고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임채영 기자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 시한이 오는 7일에서 17일로 열흘 늦춰집니다. 그동안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는 공감하면서도 3차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충돌해온 여야가 특위 열흘 연장으로 내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이 법정 기한보다 21일 늦게 처리되면서 특위의 물리적 활동 기간이 줄어들자 전문가 공청회,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한 겁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만나서 2023년 1월 8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쟁점 사안인 3차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의 문제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차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을 불러온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를, 민주당은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 또 향후에 그런 전문가 재발 방지 대책 공청회를 언제 열 것인지, 또 결과보고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야는 그러나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난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8일까지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지키기 위한 불체포 특권 남용이라며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여당이 오히려 방탄국회 프레임으로 국회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상공 침투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데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한 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까지 비행했던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인정하자 여야는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대북 훈련과 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중단됐던 실전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롭게 창설되는 합동 드론 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 무인기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 태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 무인기가 이 서울 북방에 왔느냐, 그다음에 용산 주변에 왔느냐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대통령실 주변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작전 실패와 대통령 경호작전 실패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청문회 개최 요구와 함께 거짓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를 방문해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방공 대비 태세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소형기 위주의 무인기 20여 종 500대를 보유하고 있고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음 주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돼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논의할 예정인데 중대 선거구제부터 비례성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부터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각 지역구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승자 독식으로 인한 민심 왜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 지역구에서 한 명씩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대안으로 중대 선거구제가 떠올랐는데 여야 정치권 모두 신중한 입장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구마다 사정이 달라 합의가 쉽진 않겠지만 당리 당략을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나가자며 민주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유불리, 다음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바람직한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가 무엇인지만 보고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제 확대 등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치개혁특위는 다음 주부터 심사에 착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선거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국을 39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수대로 5명에서 10명씩 당선인을 배분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는데 장제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부터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분하는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 등은 시도별로 권역을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정치권에 정치개혁특위가 다음 달까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여러 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모두가 법안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한 가운데 오는 4월 10일 법정 시한 내에 선거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윤대 비윤 구도로 치러질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윤계는 김기현 의원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한 모습인데요. 이에 맞서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이 다음 주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후보 지지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누구를 지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지만 차기 당대표 요건으로 대권 욕심보다 당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친윤계에 힘을 실었습니다.
같은 친윤계로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또 다른 친윤 핵심인 장재현 의원의 지원까지 받고 있는 김 의원을 중심으로 친윤계가 단일 대우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여권의 텃밭인 영남권을 지지 기반으로 한 친윤계 김 의원에 맞서 수도권 당권 주자들도 속속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수도권 출마 선언을 하자고 제안한 윤상현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역시 수도권 출마론에 호응한 안철수 의원도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지지율 우위를 보이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은 국민 요구에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권 도전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역시 출마를 고심 중인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불출마 관측에 대해 윤핵관 측의 언론 플레이라고 선을 그어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전당대회 룰이 당심 100%로 바뀐 상황. 다음 달 초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번 설 명절이 당권 주자들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힘 당권 구도는 설을 전후에 명확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뜻을 함께하는 공공기관장의 호흡은 국정 운영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 남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MB시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전원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김태년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은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는데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등 퇴행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최고의 실력자를 중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이제 정치권의 의제로 선거제 개편이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승자 독식의 정치를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새해 첫 일성으로 선거법 개정을 꺼내들었죠. 네,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사부터 선거법 개정을 띄웠는데요. 네. 이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치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 최선을 다해 승자 독식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정개특위에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제안된 안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법안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3월 중순까지 이 내년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해 4월까지인 선거법 개정 시한을 맞추겠다는 건데요. 이 전원위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하루 2시간씩 이틀 내로 열 수 있는 기구인데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법안 내용을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네.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만큼 김 의장이 선거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언론사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중대선거구제가 정치권 내 급격히 의제로 떠오른 겁니다. 네, 승자 독식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중대 선거구제가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떠올랐는데 정확히 이제 중대 선거구제 어떤 겁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선거구제는요, 한 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 최대 득표를 한 한 명만이 당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 소선거구제인데요. 이 소선거구제의 경우 한 명만 당선이 되기 때문에 사표가 대거 발생을 합니다. 또 호남과 영남처럼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가 클수록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 체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거론되어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입니다. 사실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가 합쳐진 말인데 이 큰 개념은 대선거구제입니다. 한 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대선거구제라고 하고
제공하고 그 안에 포괄되는 이 2명에서 5명 정도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개 6명 이상 선출하는 걸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명만을 뽑는 지금 소선거구 제도를 2명 이상으로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표를 보다 줄일 수가 있고 또 2등, 3등도 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보수정당이, 대구, 경북에서 진보정당이 선출돼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군소정당에 대한 당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겠죠. 다만 지역구 병합 시 농촌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경우엔 지역 대표성이 희미해질 수가 있어서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대 선거구제 이제 국회의원 이제 숫자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이제 많이 뽑자는 건데 그만큼 이제 지역도 통폐합이 되면서 선거구 그 지역구도 더 넓어지는 곳도 이제 많아지게 많은 곳이 나올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인데 중대 선거구제가 어쨌든 이제 국민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데 왜 여태까지 도입이 안 됐던 건가요? 네, 사실 이 중대선거구제 등 이 선거제 개편 논의가 처음 거론된 건 아닙니다. 네. 이 1988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래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참여정부 당시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카드까지 꺼내들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도했고 또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인구 편차를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안으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또 매 선거마다 논의가 반복되어 온 겁니다. 다만 여야가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구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시범 실시가 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결과를 살펴보면 이 기초의회 의원 지역구 1,030곳 중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광주, 대구 이 6개 지역 중 30개 선거구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실시했는데 이 109명의 기초의원 당선자 중 소수정당 출신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기초의원 선거 소수정당 당선 비율인 0.9%보다 높은 3.7%를 기록하긴 했지만 양대 정당 집중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별 양상은 수도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슷하게 의석을 나눠 가졌고요. 영남에선 민주당이 약진을,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해 양당 체제 완화 기대엔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보고서는 시범 지역 실시 지역을 포함해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 대다수가 이 3인 이상 선거구였던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소수정당 진출 환경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제 그 보고서 결과를 보면 영남에서 민주당이 약진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과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 국힘에서는 영남표 이탈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시한이 이 4월 한 3개월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여야의 현재 그 반응도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서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우선은 당 자체적으로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또 여야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또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5년 뒤인 차차기 총선에서부터 적용하면 저항이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내놓고 있진 않은데요.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는 중진 의원들 중심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단점이 있다며 경계하는 발언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비례대표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당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역과 개파 간 입장은 더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국민의힘은 친윤계 의원들 간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난색을 표하는 반면 비윤계라고 할 수 있는 김웅 의원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면 친윤인가라며 비판을 했고 또 민주당 역시 비명계 의원들은 다수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지만 친명계인 김용민 의원 등은 정당 민주화 없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위험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향후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 비주류계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중대선거구제를 보다 환영하는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지선 시범 실시 당시 국민의힘이 비슷한 비율로 당선된 점을 미뤄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역시 지난 지선 결과를 봤을 때 호남은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한 반면 영남은 2석을 민주당에 내준 점을 고려해 다소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커지는 만큼 인지도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당선에 유리해지는 중진그룹과 그 반대인 초재선그룹 간 의견차도 보이고 있어 현재 정치권 내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선 정개특위는 다음 주부터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번 달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심사할 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민주당에서 발의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 마련,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등인데 법안들마다 의원 정수는 물론 지역구대 비례대표 비율 등이 엇갈리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강론에서도 의견차가 심해 여야 간 대치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선거제 개편안이 새해 들어서 벽두부터 정치계의 커다란 이제 화두로 떠올랐는데 중대 선거구제 국민 대표성을 이제 강화할 수는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 사람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신인 발굴이 그만큼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또 그 약점이 있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월 5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윤심 작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안 의원 부부 관저 초청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른 시점이란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윤심이 어느 후보를 향해 있느냐를 두고 당 안팎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죠. 윤심 경쟁으로 비춰지는 전당대회를 향해 이재호 상임고문이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안철수도 나도 친윤이다 하는 거는 그냥 립 서비스고 남이 친윤을 생각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건 표 얻으려고 하는 건데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야 표가 가지. 윤심에 걸친 것처럼 그렇게 작전을 쓰면 그건 표가 안 됩니다. 관저 초청과 윤심을 연결하는 해석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관저 초청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는 의원 모두에게 열려 있고 찾아오겠다면 다 만나고 식사도 할 수 있다며 윤심 해석에 선을 그었는데요. 김기현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까지 관저 초청을 받자 사실상 윤심 후보가 없다는 의미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심 경쟁이 한창인데 특히 이제 관저에 누가 갔다 왔느냐 마느냐. 안철수 의원 부부도 초청했다. 나경원 의원도 날짜 잡는다. 윤심이 뭔지 좀 파악이 된 거죠. 윤심을 독점한 후보가 없다. 그리고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우호적 관계를 맺을 것이다. 페어플레이 해라. 대통령 의식하지 말고 그 메시지를 명확히 던진 거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윤심 경쟁이 아닌 비전과 메시지를 내놓는 경쟁이 돼야 한다는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전과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갖고 싸워야 되는데 다들 무슨 싸우는 느낌이 누구랑 친하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 안 해도 당원들은 대통령하고 합을 잘 맞출 후보를 당연히 고르게 돼 있어요. 3.8 전당대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권 주자들의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가열되고 있는 국민의힘 분위기가 당을 위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비전과 메시 경쟁으로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스토커도 아니고입니다. 헬로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수사특위 청문회가 어제 열렸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일선서에서 기동대 요청을 했는지 등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사생활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신경전이 고조됐는데요. 질의자로 나섰던 조응천 의원은 어제 청문회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셨냐 안 마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경찰의 총수가 어떤 상태였는데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직무를 유기했던지
혹은 정부적인 책임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걸 가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술 먹었는지 말았는지 제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참사 당일 음주를 했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 윤희근 청장은 음주 사실을 처음 인정했죠. 그러면서 주말엔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생활 질문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윤희근 청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거를 비서실이나 상황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청장이 13만 준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근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제 사생활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예. 그날 음주하셨어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청문회를 참관한 유가족들은 이런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는가 하면 항의하다 청문회장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가봐요. 죄송합니다. 나할 얘기 나 밖으로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몰랐다는 게 자랑이야? 내가 범인이야! 저 사람을 잡아야지 왜 날 잡고 그래? 아니 몰랐다는 게 자랑이세요? 예? 이거는 조직 관리를 잘못한 총장의 잘못이에요. 예? 맞잖아요. 아니.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어렵게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청문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책임자와 피의자들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술 마신 게 뭐가 문제냐는 기가 막히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던 모습입니까?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열린 국정조사 1차 청문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야의 지루한 공방과 증인들의 책임 회피로만 채워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허탈하게 끝난 첫 청문회에 이어서 내일 2차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내일은 맹탕 청문회가 아닌 유족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뭐 새해부터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건 뭐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2월 임시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중대선거구제까지 끼어들어서 연초부터 대치수 싸움, 이 문제를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신년 기자회견이 이제 없었던, 뭐 앞으로 이제 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도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제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고 신년사만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조선일보와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그 언론사를 보지 말고 내용을 봐야 된다, 이런 그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보수 색깔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과 또 보수 색채의 언론사가 이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셨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우리 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다 뭐 그 저런 식의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뭐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선택하는 문제죠. 어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뭐 이런 인터뷰는 아니지만 특정 무슨 뭐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거를 특정 방송사하고만 또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이런 선택을 할 때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국민들한테 대통령 나름대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어느 매체를 선택했다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언론사 선택이요. 대통령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전용기 MBC 기자한테 왔고 출근길 회견하다가 MBC 기자가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출근길 회견 이른바 도어스토핑 좀 중단돼 있죠. 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을 뭐 업무 보고 때문에 뭐 안 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하고만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이렇게 기자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네. 조선일보가 좀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는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아무래도 좀 성향으로 보면 뭐 보수 성향 또 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좀 잘못된 걸 좀 철저하게 수사도 하고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설하고 칼럼에 자주 하는 그런 신문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반노조 뭐 이런 약간 좀 보수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극우라고까지 비판을 하는데요. 그쪽으로 가는 노선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연결시켜서 비판하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나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좀 늦어도 신년 기자회견 하면 됩니다. 업무 보고 끝나고 하면 되고요. 또 출근길 회견 다시 또 복구하면 되고요. 또 인터뷰 뭐 꼭 신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죠. 뭐 방송사 어디하고 해서 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 한겨레 신문 기자인데 한겨레 신문도 인터뷰 신청하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하고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 모든 오해를 다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이 아직도 이제 살아 있다고 보시는군요. 가능성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좀 유동적이라고 보는데 저는 꼭 1월 신년 기자회견은 꼭 1월 초에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럼 설 직후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가서 해도 그렇게 늦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은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북한의 무인기 용산이 뚫렸다고 국방부가 뒤늦게 시인을 했죠. 그 국민들의 충격과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확전 불사를 언급하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그 윤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도 또 지지와 우려가 교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무인기 굉장히 작아요. 이게 넘어와서 사진을 좀 찍어갔다. 물론 이제 안 오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영공이 뚫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민간인들도 그런 드론 같은 거 많이 날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막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북한의 어떤 그런 의도에 좀 말려드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제하에 저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가 최우선 과제예요. 그래서 아무튼 국민이 불안해하고 이럴 때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책을 이렇게 내놓고 뭐 이거 자체는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또 대통령이 이렇게 좀 단호한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고요. 이건 뭐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에요. 과거에 뭐 햇볕 정책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햇볕 정책에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남북이 이제 교류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 전 이의 제기할 생각은 없어요. 네. 다만 조금 더 좀 이렇게 단어 선택 같은 걸 좀 신중하게 하고 약간 묵직하게 함으로써 더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이럴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요. 막 국방부 장관 야단치고 뭐 이런 모습이 북한에서 저 남쪽을 좀 교란하려고 하는 의도에 우리가 좀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좀 기분 나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 확전 불사 이거 조금 너무 많이 나건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무인기가 침투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것도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보수 성향의 안보 전문가들도 이거는 이제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이렇게 뭐 파기할 수 있다, 효력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안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좀 무게 있게 단호하게 이런 태도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만 좀 떼놓고 얘기를 한다면 네. 9.19 군사합의는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미 10차례 이상 위반했습니다. 그리고서도 자기네들 위반했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이미 저는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한만 지키는 남북 간 합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이거는 물론 효력 정지 검토라는 것은 아마 남한에서 먼저 이거 효력 우리가 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아마 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만 떼놓고 보면 저는 이미 뭐 무력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그 나머지는 이제 좀 뭐 의견이 비슷한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남한의 이런 그 이른바 보수 성향의 그 정부가 들어서면요. 북한은 단 한 번도 이 남한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늘 그래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호한 대응, 그렇다고 해서 물론 윤석열 정부가 단호한 대응 일변도로 가고 정말 북한과 아무런 대화 시도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 또 이것도 문제죠. 그러나 여하튼 단호한 대응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네. 그러나 이제 이거와 다르게 사실은 투트랙을 써야 되는 거죠. 북한과의 대화 노력은 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지 뭐 저희가 짐작하건대는 아마 시도는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북한이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는 차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아마 투트랙 방식을 시도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찰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은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고 그동안에 이제 그 국조 요 기간 중에서도 이런 정도의 정쟁만 오가는 국정조사라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열흘이 연장이 됐지만 과연 이 국정조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문회 이제 증인들도 발언 수위가 보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진행됐던 이제 국정조사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국정조사는 이제 어떻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최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근데 역대 국정조사를 우리가 한번 쭉 들여다보면 네.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예상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정치성을 띠고 있는 주제를 다루는 국정조사는요. 정쟁으로 흐르지 않은 적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과거에 뭐 가습기 살균제 뭐 이런 거는 정쟁과 무관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정말 알차게 그 원인과 대책이 나왔는데 네. 정치성을 띈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라든가 뭐 이런 거 거기 약간 진영 논리가 가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정쟁의 확대 재생산이 될 것이다. 당장 강제조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증인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럼 그거를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뭐 결론을 도출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일주일 정도 지금 연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열흘 연기한다고 돼 있는데 열흘 연기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걸 조금 시각을 바꿔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왜 할까요? 국정조사는 일단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그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좀 국민이 궁금하죠. 그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 그게 국정조사입니다. 또 정기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때는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이 정부를. 네. 그때 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아주 효율적인 조사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 당국자들을 불러서 추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좀 야단도 치고 뭐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자체에서 뭐 엄청난 새로운 뭐 어떤 사고의 원인, 대안 이런 걸 뭐 발견하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 당국자들한테는 이게 내가 일을 잘못하면 국회 청문회 나가서 아주 혼이 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시작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연기할 걸로 예상이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마 조사 보고서 채택을 갖고 여야 간에 좀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정부 쪽 책임은 좀 줄여서 담고 싶을 테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재 천재가 아니고 뭐 인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부 책임을 많이 강조하겠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국회에서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좀 의미 있는 국정조사 보고서 이런 걸 좀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이번 사건 말고도 국정조사할 일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여야 간에 너무 정쟁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보고서를 좀 잘 만들어서 축적을 좀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이 이제 점점 가능성이 좀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뭐 쓸데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개각을 할 때가 되면 이상민 장관을 당연히 포함시키지 않을까. 이번에 그 뭐 연초에 개각이 없다고 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 거죠. 원래 1월 정도에 개각을 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다가 네. 그게 이제 자꾸 개각 얘기가 확산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 개각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제동을 걸은 거죠. 개각을 퇴임할 때까지 안 할까요? 아니, 올해 연초요?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아니 당분간이라고 했습니다. 예, 당분간. 예, 그 당분간이라는 게 설 지나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상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개각을 첫 번째 개각을 하게 되면 네. 이상민 장관을 좀 당연히 포함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네. 저는 이제 당분간이라는 게 이제 언제까지를 얘기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일단 본인이 1월 초에 당분간 개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네. 적어도 집권당의 전당대회인 3월 8일까지는 개각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3월 8일 집권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사실 지금 현재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 3월 8일 전당대회까지는 개각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한 윤석열 대통령도 이 개각의 선긋기를 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좀 안게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한 차례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태원 참사가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워낙 신임이 두터워서 네. 저 사람은 한 5년 장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에 그런 대형 사고가 터졌거든요. 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거 말고 또 어떤 정치적인 사고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각의 시기를 대통령이 꼭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상식과 공정 이런 걸 좀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변수가 있다면은 그 나경원 부위원장인데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심 중이라는 상황인데 출마 선언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 자리를 2개나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네. 굉장히 기네요. 네. 또 기후환경대사. 네. 이게 굉장히 묵직한 자리입니다. 이 2개를 왜 줬을까요? 물론 유능하고 일을 잘하시니까 좋겠지만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지 말아달라라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도 그 메시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표를 하고 싶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막 1등 나오는데도 많으니까요. 네. 뭐 정치인이 또 그런 욕심을 내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 사이에 좀 밀고 당기기, 밀당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죠. 뭐 워낙 뭐 여론조사 지지도도 안 나오고 또 뭐 이제 본인 표현대로 친윤 대표가 되면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아마 불출마했을 거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아마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는 어쨌든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하는 김기현, 또 안철수, 윤상현, 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온다면 나경원, 뭐 이런 분들 중에 누군가 3월 8일에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아마 본인도 지금 나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인도 헷갈리는 걸 저희가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당대표를 할더라도 집권당의 대표라는 게 권력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왜 집권당 대표로서 이번에 내가 당선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지금 흔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니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지금 그 여론 뒷받침이 있지 아니면 당원들 여론조사 같은 거 해도 압도적으로 1등이지 못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울질을 한다? 더군다나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담판을 해보겠다. 그 얘기는 이제 뭐 다른 자리 같은 거 좋은 자리가 있으면 뭐 그걸 받고 내가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좌고우면하는 것 자체가 네. 의지가 약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결국 못 나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 의지가 약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윤심이 자기한테 있지 않다는 거를 대충 아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러면 자기한테 있지 않은 윤심 그걸 자기가 극복하고 돌파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의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못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마지막 화두는 그 연초 들어서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그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야기를 이제 그 논의를 옮겨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로 중대 선거구제 개편을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이제 포함해서 그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 그리고 이게 정말 4월까지 앞으로 한 이제 3개월 정도까지 이제 법을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게 정말 그 실현 가능할지 두 분 생각 또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중대선거구제라는 거는 거의 정치권에는 폭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의원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의원 다르고 영남 의원 다르고 호남 의원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이재명 대표 생각 다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생각 달라요. 자 이렇게 된다면 그걸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다 조율할 수 있을까요? 뭐 3월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과거의 선거법을 바꾸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그러나 그거 바꾸는 거에서 더 나가서 무슨 대안을 찾는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하시는군요. 어렵다. 네. 사실 이 한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1시간 토론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최 의원 말씀대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현재 제도를 가지고 내가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걸 왜 바꾸겠습니까? 본인 당선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던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나도 물론 어느 한쪽에 서 있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가서 나라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정성은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고요. 네. 또 지금 여야 의원들 중에 정치개혁 모임에서 한 49명 정도가 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론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자기한테 불리한 제도를 왜 도입하자고 하겠어요. 그분들은 이제 중대선거구제나 이제 비례대표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너무 여야가 첨예하게 갈려 싸우는 게 본인들도 이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바꿔보자 이런 선의에서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지금 움직임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중대선거구제든 비례대표제든 아니면 뭐 또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 좀 고치긴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답이 없거든요. 모든 제도가 다 장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야가 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번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전례를 한번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선거구제도가 1988년, 무려 35년 전이에요. 그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 총재가 그 정당의 왕 노릇하던 시절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총재들이 만나서 뭐 당을 우지끈 뚝딱 합당도 하고 뭐 깨기도 하고 뭐 정당의 의원들을 다 자기 부하처럼 부렸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재들이 어떤 협상 같은 걸 통해서 정치를 끌고 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총재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총재가 없죠, 아예.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는 잘 된 일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총재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데도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대선거구제 얘기했고요. 또 뭐 이재명 대표는 약간 좀 다른 얘기, 그거보다 비례대표제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어쨌든 양 그 정파의 수장들의 진정성은 저는 높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좀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 양극화를 좀 완화시켜 보자 뭐 이런 선의가 있는 거니까 좀 저 이제 언론에 있습니다만 언론이나 학계에서도 좀 열심히 좀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제발 좀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그런 기적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안에만 해도 뭐 충분한 거니까요. 네. 지금부터 좀 열심히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뭐 연말에 된 다음에 차차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안에 해서 내년 총선 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올해까지 하면 내년 총선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아니 그건 이제 현행 선거법에는 1년 전에 하기로 돼 있지만 4월 10일까지. 네. 국회가 법 그런 거 실질적으로 잘 안 지킵니다. 이왕 말 나왔을 때 제도를 바꿔서 내년부터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최 의원님. 네, 뭐 국정조사 있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1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공방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쟁만 보여주는 여의도 정치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최 의원님하고 비슷한 한 줄 논평인데요. 지금 경제 어렵죠. 안보 아까 뭐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자꾸 도발하니까 국민들 불안합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야당하고 안 만나니까 더 불안해요. 그래서 제발 좀 이제 연초니까 네. 해가 바뀌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 만나기 싫으면 원내대표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야당하고 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정책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로 국민들한테 좀 편안한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윤석열 대통령 야당과 만나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이메일 말고 전화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무수석도 보내야 되고요.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그리고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절기상 수원인데요. 오후부터 서쪽에서 비나 눈이 시작돼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나 눈이 가장 강한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인 만큼 빗길과 살얼음 등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